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인데요. 지난번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셨죠. 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이라든지 또 개인 목표, 특징이라든지 개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에 대해서 개별화된 문제의 다양성과 적응 방식에 초점을 둬서 미시적인 접근을 초점으로 맞춰서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개입 기술로서 그 컴튼, 갈라웨이의 관계 기술, 면접 기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그 강의에서 그 설명했던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또 가족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 또 개입 절차, 과정, 그리고 가족 대상의 특별한 어떠한 그 인터벤션 스킬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니까 가족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 여러분께 가족이 뭡니까? 갑자기 멍해지죠? 가족이 뭔가? 가족이 가족이지. 네. 어떠한 정의를 해보면은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의 그러한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동은 태어나서 가족을 통해서 기초적인 자부심, 또 소속감, 또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가족 내에서 실패의 경험도 하고 또 성공의 경험도 하는 학습의 안전한 장으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경험의 기초 장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화의 그 기본이 되는 소규모 집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 최근에 와서는 엄청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의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을 위한 정체감의 그 기초 형성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후의 성장을 위한 정신적인 또 발달적인 근본을 제공하는 기초 단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가르치고 돌보는 과업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가족은 개인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가족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그런 시절에 이제 가족이라는 정의하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족의 정의하고는 완전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어떤 준거 틀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와서는 오늘날 새로운 방식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특수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유형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가족의 종류도 많아지고 또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지? 라고 했던 개념들도 가족으로
정의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그 전통적 의미에서 또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적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그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전공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현대적으로는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의미하고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면은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고 펼쳐야 되는지를 이렇게 로드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주로 이제 법적인 지위라든가 가족의 구조라든가 가족의 형태에 포커스를 맞춰 줬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그 2명의 성인 남녀, 그 성인이 낳았거나 입양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 그 단위를 가족으로, 전통적인 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 거주, 함께 거주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재생산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회 집단이라는 거죠. 재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를 이제 낳는 기능, 예를 들어서 종족 번식의 기능이죠. 그래서 전통적 의미에서는 혈연, 또 결혼, 입양, 이게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어떤 그룹 집단이라는 거, 그리고 동일한 가구에서 함께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이라는 게 강조되는 그러한 그 의미였었죠.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가족은 전통적 의미의 가족보다도 연대의식이라든가 지속적인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그 지지에 기반을 둔 2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기대를 갖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유형에 관계없이 어떤 상호 책임감, 친밀감, 또 지속적인 어떤 보호, 케어를 주고받고 살피는 그러한 구성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모와 자녀, 또 친척,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적 의미에서의 그 가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적 의미에서 가족은 그 가족의 구조보다도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 또 관계의 퀄리티, 질적인 측면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의 사람들이 친숙한 한 가족이라고 여기게 되고 또 밀접한 감정적 유대감, 이러한 것들이 가정이라는 어떤 생활 공간 속에서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니즈의 충족과 필요에 의한 어떤 역할 과제를 함께 공유해 나갈 때 이 집단, 이 구성체를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적 의미에서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들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가족 생활의 필수적인 어떤 의무, 기능, 책임, 이것을 수행하는 2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그 단독 가구도 있다. 그러니까 1인 가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의 변화를 보면은 그 책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체계 내에서 어떤 한 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때 다른 부분한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이 사회 체계 이론인데 부분의 영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 체계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래서 전체의 영향이 부분한테 영향을 미치고 부분의 영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합적이고 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사회
에서 살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가족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서로 보살피고 배려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그러한 구성체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폐해를 주고 또 괴로움을 주고 예, 문제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일차적인 원천이 되는 그런 근원일 수 있어서 문제가 바로 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기능적인 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족의 4대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가족의 4대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출산과 재생산의 기능이 있죠. 아이를 낳고 또 낳아서 기르고 또 그 아이가 또 커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재생산의 기능. 또 두 번째로는 성적인 기능. 또 세 번째로는 함께 협력해서 사는 경제적 기능. 네 번째로는 교육 및 사회화 기능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은 이 사회화 기능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점 발달되고 이양됨에 따라서 미래의 가족은 그 어떤 출산, 재생산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기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 사이클, 주기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이라든가 양육의 시기는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자녀가 출가 후에 노인 부부만 남는 시기는 엄청 길어지죠. 요새는 100세 시대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혼의 연령도 엄청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학, 이 책을 다시 써야 될 판이에요. 과거에 그 가장 자녀를 출산하기 좋은 뭐 연령 해가지고 뭐 20대 초반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초혼의 연령이 엄청 높아지고 있죠. 뭐 30 이상도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많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그 사이클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 변화의 트렌드가 엄청 격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 가족이라든지 또 재혼 가족이라든지 또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족이라든지 또 조성 가족,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구성되어 있는 가족을 조성 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다문화 가족, 뭐 이러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 유형의 가족주기 면에서의 그 특징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의 대상이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가족의 스트레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그 사망이라든지 이혼,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긴다라든지 이사를 한다라든지 또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든지 실직 이런 게 스트레스가 엄청 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통제 뭐 이런 것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취업 시장도 열리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전면 그 사회적인 방역 체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은 뻔하죠. 이때 이제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자원 도입의 곤란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능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족 관계나 가족 구성원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펑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어려움, 문제점을 가지고 가족의 사정, 어세스먼트,
요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일 경우에 클라이언트 문제를 지나치게 병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능력, 그 다음에 강점 이런 것을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자신을 둘러싼 그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스트렝스, 또 자원, 잠재 능력, 또 문제 해결의 의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가족 사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을 할 때 너무나 그 병리적인 측면만 보지 말아야 되고 병리를 강조하는 접근일 경우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회복지 내에서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신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보다 더 그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증가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을 하나의 어떤 유닛, 단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들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자료의 수집, 분석, 또 종합적으로 다 시스테믹하게 가족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을 하는 목적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개입이 주요 이슈를 다루기에 적절한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이것을 개입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정의하고 정리하는 게 가족 사정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목표에 기초해서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도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의 그 차이를 두고 가족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장단기적인 목표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 변화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어떤 지역사회 리소스, 자원, 또 환경, 또 강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초로 가족 기능의 어떤 베이스라인, 기초선을 평가를 해야 돼요. 개입 전에는 A였었는데 B. 이게 이제 기초선이라면 얼만큼 그 증가했는지, 향상되었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 베이스라인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최종 도달 지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상호 간에 사회복지사와 또 가족 간에 동의된 변화 표적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 사정도 잘하고 또 개입을 잘 하기 위해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족의 어떤 스트럭처, 펑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된 경계, 바운더리를 아셔야 돼요. 그 가족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으로 막 찍혀져 있을 수도 있고 이 경계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계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모호한 경계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막 돼서 모호한 경계일 경우에는 지나치게 그 서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이런 거. 그래서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모든 정보가 공유돼서 관여돼서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 경계선으로 건강도로 따지면 그렇게 건강한 경계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경계선. 요거에 해당되는데 딱딱. 때로는 경계가 있으면서 정보가 때로는 공유되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서로의 영역이 지켜지고 이런 거. 이게 분명한 클리어한 바운더리죠. 그 다음에 이 경직된 경계선은 여기에 해당되죠. 딱 줄을 딱 걷어. 그래서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정보나 상호작용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족에서는 행동형 문제를 겪는 아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고요. 지나치게 경계선이 모호할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자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족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할 때 이 바운더리, 경계선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도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있는데 그 밀착된 가족일수록 또 유리된 가족일수록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밀착된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서로 지나치게 관여를 하는 거죠.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너의 영역, 나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유리된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직된 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지가 않고 상호작용도 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독립적이고 각자 알아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의 어떠한 기능, 감정을 교류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경계도 외부와의 경계가 있을 수 있는데 외부와의 경계가 개방적인 가족인지 폐쇄적인 가족인지 방임적인 가족인지. 개방적인 가족은 외부와의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침투력 있게 외부 것을 받아들이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폐쇄적인 가족은 외부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침투할 수가 없죠. 방임형 가족은 가족 외부와의 구분이 거의 없는, 그냥 이렇게 neglect, 방임, 놔두는 그러한 가족의 경계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 현재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변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족과 오늘날의 가족의 패턴의 변화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가족의 정의, 또 현대적 의미의 가족의 정의, 또 사회복지적 의미의 가족의 정의. 물론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예비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적 의미의 가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형태까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정의하는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세대가 빨라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아들, 손자, 며느리, 직계, 또 혈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최근에는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 가족까지도 생긴 상황이고, 또 공동 삶을 누리는 최근에 공동체 가족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의 가족은 꼭 결혼이라든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가족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식과 또 여러분들의 가치, 또 여러분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러한 상황 내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체계간에 갖고 있는 어떤 그 경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개입 목표, 또 개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개입 기술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